저는 그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그 30년 동안 기초연구, 그야말로 기초과학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그 과기부 올라가면은 그 과기부가 과학기술 정보통신연구원이고 정보통신부지 않습니까? 과기처가. 그래서 요즘은 이제 과기정통부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과학은 없고 기술 정보 통신만 있는 정치를 하는 것 같다고 늘 얘기를 합니다. 이 항상 그 제가 보기에는 그 기초과학이 늘 부재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특히 이제 요즘 늘 뭐 기술만 자꾸 이렇게 앞서다 보니까 기초과학이 조금 항상 그 뒷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천문학이라는 걸 어떤 분은 그런다. 이 천문학 그왜 그래? 쓸데없이 그돈 들어가면서 왜 그런 거 하고 있느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데 제가 이 책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좀 한 20권 되는데 이따 가실 때 한 권씩 가지고 가십시오. 이게 그 의학에서 와이파이까지라고 천문학을 하면서 천문학 연구를 하면서 파생된 기술들이 그 의학의 MRI 있죠. 그 자기 공명 기술이라고 MRI하고 그다음에 CT 기술 어, 그 와이파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그 다양한 기술들이 천문학 연구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여담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그 굉장히 미국에서 유명한 그 천문학자가 한 분 계셨는데 이름이 스피츠라고 이분이 지금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 퇴직을 하시고 대학에서 퇴직을 하시고 다시 취직을 한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우유 공장입니다. 우유 회사. 그 우유 회사에 왜 들어가셨냐면 이번 전공이 선간 물질이라고 우주 공간에 있는 그 물질들, 먼지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신 분이었는데요. 이 우유 공장에 왜 들어가셨냐면 입자의 굵기, 우유 입자의 굵기가 다르면 우유의 맛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사람 입에 가장 맛있는 우유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걸러내서 입자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하는 거 이거를 연구하시고 그래서 이게 하다 보면은 기초과학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그 우주 여러 가지 중에서 태양을 공부했습니다. 주로 이제 태양 쪽을 보는데 어, 왜 제가 태양을 하게 됐냐 하면은 이 구름이 조금이라도 끼면 망원경으로 밤에 별을 보기가 힘들어요. 맨날 이제 별 볼 일 없는 사람 되기가 싫어서 그래서 태양을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태양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굉장히 그 액티브합니다. 활발합니다. 우리 오늘 아마 보시게 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태양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보면 재밌다 하는 그런 거를 느껴서 이걸 하게 됐는데, 먼저 이 영상은 그 태양 관측, 미국에서 태양 관측을 위해서 -10, 9, 발사한 그 8, 위성의 7, 어, 6, 를 5, 보여주는 4. 건데요. Go for 이 maintenance and start in SDO라는 3, 위성입니다. 이 2, SDO라는 위성은 1, 솔라 다이내믹 0. And 옵저베이터리라고 해서 ignition and 그 굉장히 liftoff of 큰 the Atlas V with the Solar Dynamics 어, Observatory. 열 몇 개의 입자체를 SDO, the 이제 Solar 전지 Dynamics 궤도에 올려서 Observatory, 태양을 launched on 관측하는 February 이게 11, 태양입니다. 2010, 이 and has 우리가 been 보는 watching the 보통 이 sun for the 해하고는 last 전혀 10 years, 달라 providing 보이죠. key insights into 보는 what 그 drives the sun's activity, 하나에 including the 따라서 space 이 weather that our 태양의 모양이 astronauts and spacecraft must 다양한데 travel through. 문제는 During that time, it 이 has 저기 witnessed 이제 미국 incredible solar events and 북미 enabled 미국 scientists 땅 to make 정도 many 되면 groundbreaking 굉장히 discoveries 작은 about the 점인데 sun. 실제로 Here are 이 some of the 태양을 보면 이렇게 highlights. 큰 In 불덩어리들이 튀어 2011, 올라와서 scientists spotted 다시 a special 떨어지고 kind of 이렇게 ripple on the 합니다. sun called 지금 Kelvin 여기 Helmholtz 보시면 waves, 이 which look 태양이라는 게 like curling 잠시도 ocean 가만히 있지 waves. 않다는 것을 They are also 보여주는 present 거죠. on the Earth, but aren't the 이 size of the 10년 United 동안에 States. SDO On 영상이 June 7, 위성이 2011, 올라가가지고 SDO 10년 spotted 동안 a huge eruption of plasma 관측한 on the 그 sun. 태양의 This was the 모양들을 first time such 보여주고 a 있는 거죠. large event had been captured in such fine detail. 2 months later, on August 9th,
SDO observed one of the most powerful flares of this solar cycle. Flares are intense bursts of radiation caused by the release of magnetic energy. SDO records in many different wavelengths, including one tuned to some of the hottest parts 그래서 of the 제가 오늘 sun.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태양 활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우주 환경, 우리 지구 상층 대기에, 지구 상공의 우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주 탐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태양이라고 하면은 이 맑은 해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 하면 이제 흑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 태양을 보면은 저렇게 불덩어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스타 그러는데 별이 스타죠. 별은 스타고 그다음에 이제 별이 아닌 수금지화 목토천해 이런 것들은 전부 뭐냐 하면은 행성입니다. 그래서 행성 플래닛이고요. 그래서 음, 별하고 플래닛의 차이는 뭐냐면 별은 스스로 타서 빛을 냅니다. 이 스타라는 게 스스로 탄다고 해서 스타라. 그래서 하여튼 이 스스로 타서 빛을 낸 불덩어리와 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행성들은 이 타는 별의 빛을 받아서 반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성이나 목성이나 화성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반사될 뿐입니다. 그건 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이 큰 물덩어리가 얼마만큼 크냐. 가운데 이 까만 점, 이게 점 하나가 지구 크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전체가 다 몇 개냐면 109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부피로 따지면은 삼성이니까 100만 배가 되는 거죠. 지구보다가 한 100만 배 큰 물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수금지와 목도의 태양이 이렇게 크면은 각각 이제 크기 사이즈만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참고로 이 목성의 경우에는 저희 덩치만 조금 더 컸으면은 또 별이 될 뻔했습니다. 만약에 저 목성이 별이 됐으면 우리는 지구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참 아이러니한 거죠. 예, 그래서 이 태양을 보면은 태양의 표면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 매스 이젝션이라 해서 코로나 대기가 분출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홍염이라고 해서 이 물질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떠가지고 지구 중력보다가 훨씬 크거든요. 태양이. 지구 중력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그 위에 물질이 떠가지고 어, 일주일이고 이주일이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참 미케니즘은 아직도 수수께끼입니다. 왜 이게 이렇게 태양의 중력을 이기고 공중에 뚝 떠가 있다는, 지구 중력에 이것도 못 떠 있지 않습니까? 놓으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구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저거는 지구보다 수백 배 큰 엄청난 양의 물질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2, 3일, 심지어 길게는 일주일 이상 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홍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플레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폭발을 해서 어, 우주 공간으로 태양의 그 물질을 분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속도가 거의 그 빛의 속도의 한 10분의 1 정도 엄청나게 빠른 거죠. 총알 속도의 수천 배에 해당하는 속도입니다. 그런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분출하는 플레어 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구고 저기서 조그만한 점 이게 지구 크기입니다. 지구입니다. 이게 흑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흑점보다가 지구가 훨씬 적죠. 쭉 보시면 대충 한 두세 배. 지금 여기 주변의 검은 부분까지 하면 거의 한 대여섯 배가 되는. 요즘은 이제 분해능이 좋아서 망원경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태양의 굉장히 그 가까운 부분까지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그 쌀알곤이라는. 그래서 이것도 요즘은 굉장히 그 내부까지 아주 정밀하게 볼 수 있는 그 기술이 많이 발달됐습니다. 관측하는 기술이. 예, 그래서 이 태양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보시면은 굉장히 큰 굉장히 큰 이런 불덩어리들이 그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튀쳐나갑니다. 튀쳐나가는 것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튀쳐나가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 사이에 지구가 109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지구가 90개 엄청난 양의 거대한 물덩어리가 그냥 솟아올라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홍염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중에 떠 있습니다. 떠서 이제 며칠이고 이제 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제 자력선, 자기장 때문에 이 물질이 묶여가지고 잡혀 있다고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이게 자기장이 얼마나 세야 천왕을 붙잡을 수 있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태양의 흑점인데요. 흑점 부분을 다른 눈으로, 서로 다른 파장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보면 새카맣는데, 이게 파장이 다른 지역으로 보면 흑점 부분은 그 흑점 주변으로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솟아나고 이렇게 난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저게 어, 태양 표면의 물질이 다른 곳으로 계속 흘러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태양에서 그러면은 플레어라든가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물질들이 분출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엄청난 양이죠. 지금 엄청난 양의 물질. 요게 아이, 근데 저렇게 물질이 분출돼서 나가면은 용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은 플라즈마 양입니다. 이게 지구니까 이거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이게 이제 지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지구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뚜렷한 것이 이제 오로라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자기 폭풍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서 굉장히 많은 플라즈마가 솟아오게 되면 지구 상층을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한테 피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은 지구 상층 대기에 있는 환경의 변화를 시킨다 해서 이걸 우리가 우주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 환경을 쭉 보면은 아, 태양에서 물질들이 쭉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태양풍도 불고 계속 이쪽 지구 쪽으로 오게 되면 여기 지구입니다. 지구 쪽으로 오게 되면은 그 지구 주변을 사실은 보호하는 막이 있습니다. 우리 자기장인데 자기장에 의해서 지구를 보호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뚫고 들어옵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어, 그 위성이 상주하는 이런 공간 쪽으로 이 입자들이 막 들어와서 그 지구 상층 대기를 변환하고 결국은 그 굉장히 큰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게 됩니다. 이 경제적 피해는 그냥 뭐 이거를 이제 태양을 이게 태양입니다. 태양을 이렇게 가리고 보면 우주 공간으로 이렇게 물질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가리면은 태양이 워낙 밝기 때문에 주변으로 나오는 물질이 어떤 건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리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얗게 되는 이게 태양인데요. 이렇게 가리게 되면 물질들이 이렇게 이 보세요. 펑펑 터져 나오죠. 저게 이제 지구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지구 쪽으로 안 옵니다. 저게 선명히 놓치고 모든 방향으로 다 퍼질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일부가 지구 쪽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대로 촬영을 한 건데요. 우주 공간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쫙 지금 계속 이게 터지게 되면 이 엄청난 속도로 순간적으로 지구까지 오게 됩니다. 제가 오는 속도가 대충 보면은 초속 한 2,800km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알의 한 2,000배 정도. 초알 속도가 M1 옛날 그 우리 군에 있을 때 M1 했지 않습니까? M1의 속도가 초속 1km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속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오게 되면은 우선 이제 X선, 엑스레이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전파가 강한 전파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알파 입자로 해서 고에너지 입자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물질 방출이라고 해서 일반 플라즈마, 전자 이런 것들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X선 같은 게 오게 되면은 보통 한 10분 이내로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 자체가 중성 미자라고 해서 굉장히 강한 걸로 오는데 이거는 뭐 그냥 빛의 속도로 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이기 때문에 1억 5천만이 빛의 속도가 어떻습니까? 1초에 30만 킬로미터가 넘습니까?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까지 거리는 1억 5천만이니까 500초면은 지구까지 온다는 거죠. 500초니까 8분 20초입니다. 그래서 8분 20초면은 태양에서 출발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이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태양의 중심에서 이제 빛이 만들어집니다. 이 태양 중심에서 빛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나와서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이 빛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500초면 오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근데 문제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냐면요. 이게 최하 300만 년 걸립니다. 이게 중심에서 빛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 빛이 나오려면은 이 밀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광자가 나오려면 핵이 부딪혔다 왔다 하면서 끝까지 껍데기까지 나오는데 거의 한 300만 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빛은 8분, 9분 전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300만 년 전에 최하 3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아주 길게 걸리는 것은 1000만 년도 걸립니다. 예, 뭐 재밌는 얘기인데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예보를 할 때는 보통 이 플라즈마 물질이 오는 거 요거를 이제 주로 예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고에너지 입자 오는 것도 보고요. 이 고에너지 입자는 주로 뭐를 하느냐 하면은 인공위성을 비폭시킵니다. 인공위성의 그 컴퓨터 부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놈은 그냥 뚫고 들어갑니다. 그럼 뚫고 들어가서 파괴를 시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다른 그걸로 이제 전자나 양성자 이런 플라즈마 입자들이 대거 몰려오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방전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현상을 시키느냐 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위성의 우주에 대해서 우주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을 살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1930년 이전 그때만 해도 우주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전혀 다릅니다. 전기도 많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에 여러 가지 뭐 GPS 위성을 비롯해서 다양한 그 위성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우주 개발을 위해서 우주인들도 올라가고 다양한 우주 생활을 하게 되니까 이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에너지 입자 같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그 내부에 방전 현상이 일어나서 이 자세 제어를 하는 그 GPS 위성 같은 것들 위성의 이제 자세 제어가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 전지판이 손상되면 이게 이제 인공위성이 가지고 있는 재료를 지상으로 보낼 때는 내부 전기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주로 이제 저 태양 전지판에서 얻은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관측을 하더라도 저희 고장나면 지구로 보낼 수가 없게 되는 그럼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런 현상도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체 드래그라 그래서 이 전리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구 상층 대기는 전리층이 있는데 대체로 인공위성들이 있는 위치가 전리층하고 상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나 양성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오기는 숫자가 많아지니까 전리층이 층이 두꺼워져 버립니다. 두꺼워지게 되면은 갑자기 위성이 있는 밀도가 달라지니까 위성의 위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성 끌림 현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 승객의 X선 피폭, 이거는 이제 플레어가 폭발을 하게 되면 X선이 오게 되는데, 보통 이제, 보통 일반 플레어가 오게 되면은요, 상공을, 선회하는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X선 100장을 찍는 효과가 같습니다. 200, 보통 100장이면 엑스레이 100장을 찍는 것 같은 만큼
방사선에 노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태양의 플레어가 강하다 싶으면은 웬만하면 거의 한 200장 정도 찍는 것만큼의 피폭을 받게 됩니다. 방사선 피폭을. 그래서 비행기도 재수 없는 날 타게 되면은 졸지에 엑스레이 200장 찍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들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이제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행기 승무원들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늘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허구한 날 그 엑스레이 찍히게 되면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는 이 정보를 줍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과거에는 이 한국 인천에서 미국을 갈 경우에 북극 항로를 씁니다. 보통. 왜냐하면 북극 항로를 쓰면은 이 태평양 항로로 가는 것보다 길이가 훨씬 짧기 때문에 보통 한 번 갈 때 항공 기름값만 한 200만 원 덜 벌입니다. 이게 한 번 가는데 200만 원이지만 이게 한 달 되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극 항로를 쓰게 되는데 북극 항로로 가게 되면 이 방사선 피폭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방사선 이게 태양 폭발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이 오면은 비행기가 북극 항로로 가지 않고 태평양 항로로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우주인들이 복사에 대해서 위험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 이제 고장도 발생하고, 심지어 이제 지자기 폭풍이라 그래서 지자기 땅속으로 이 지전류가 굉장히 강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압선들은 땅속에 묻어 놓지 않습니까? 땅속으로 묻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도 전류에 의해서 파워 시스템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신이라든가 내비게이션 이런 것들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거 1970년도에 잘 아시다시피 그 미국에서 들어오던 대한항공이 러시아 영토로 들어가는 바람에 러시아 공군에 의해서 쏘여져서 떨어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내비게이션 오류라는 보통 이제 비행기가 뜨게 되면은 한번 올라타면 이분들은 이륙을 시켜놓고 장거리니까요. 자동 조정을 합니다. 자동으로 너 알아서 이전까지 가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요. 실제 비행기 기장들도 그 비행기 안에서 이제 자는 경우가 많은데 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안 봅니다. 그냥 이렇게 있는데 저게 이제 내비게이션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내비게이션 위성의 내비게이션이 조금만 이게 바뀌어 버리면은 위치가 확 달라져 버려요. 그래서 잘못 오류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엉뚱한 데로 가는 바람에 그런 불행스러운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인공위성이 카메라입니다. 인공위성 태양을 찍는 카메라가 순식간에 상하는 것을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불과 이게 한 2, 3초 만에 CCTV 카메라가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금방 보여주죠. 완전히 하얗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입자가 고에너지 입자들이 CCTV를 갖다 때리는 겁니다. 태양에서 오면서 태양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을 보고 있는 카메라를 갖다 때리면서 이제 이렇게 보이던 것이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되고요. 못 쓰게 되는 거죠. 지금 영영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말짱하던 놈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못 쓰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로 이제 위성이 피폭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2000년 초반일 겁니다. 초반에 10월 달에 한번 굉장히 심한 태양 폭발이 한번 있었습니다. 한 번 폭발하면서 인공위성 12개가 다 데미지를 입은 일이 있습니다. 다 인공위성들입니다. 이 인공위성들을 다 이 데미지를 입어서 일부 고장이 나거나 또는 수명이 짧아지거나 이렇게 됩니다. 이 인공위성이 저 하나 올리는데 보통 한
2천만, 2천억 또는 3천억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10년을 쓴다 그러면 1년에 200억씩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올리고 한 3년 있다가 이게 고장나 버려서 못 쓴다 그러면은 그러면 7년을 못 쓰게 되니까 2724 1,400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저는 1,400억짜리가 12배 그냥 나가버리면은 예? 그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난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태양 활동이 심할 때 이 위성들을 보호하죠. 이거는 몇 해 전에 영국에서 캠브리지 워드시티 리스크 아틀라스라고 해서 나오는 것인데요. 주로 이제 지구에서 재난을 발생하는 요인들 그런 것들에서 이제 보시는 건데 주로 이제 자연재해가 이제 많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무역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이제 스페이스에서 태양 활동에 의한 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한 재난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보시죠. 이 소리가 안 나네요. 이게 이제 좀 읽어보시면 뭐 자연재해, 금융쇼크, 테러에 의해서 태양 활동이 있는데 태양 표면의 흑점이 폭발해서 엑소선이나 전파, 고에너지 입자가 방출돼 지구 통신과 전기 위성에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손실이 우려되는 도시가 도쿄, 뉴욕에서 서울이 7번째, 7번째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구 밀도가 높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태양풍 연구를 위해서요. 그래서 이런 태양 활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태양 대기층 코너로 이게 퍼져나가서 이제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고요. 최소 8분이지만 보통 한 2, 3일 걸립니다. 이 물질이 지구까지 오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협약을 맺었다는 얘기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뭔가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이 태양 폭풍에 의해서 크게 받는 도시 중에서 이제 서울이 7번째에 해당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 점이 큰 곳이 영향을 많이 받는 서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영향을 받는 도시로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것 중에서 가장 큰 우리가 관측 이래 가장 큰 그 태양 폭발은 1859년에 있었습니다. 이게 슈퍼플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총을 쏘면 빵 하고 한번 불꽃이 탁 일어나 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큰 대포, 폭탄 같은 게 일어나고 꽝꽝꽝꽝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태양 폭발이 일어나는데 꽝꽝꽝꽝 하는 게 5분까지 갔다는 거예요. 엄청난 폭발을 하죠. 저 폭발로 인해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오로라가 그 오로라가 거의 적도 영역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에서까지도 오로라를 관측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게 이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 하면은 텔레그램 시스템이 전 지구적으로 텔레그램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사실 있었던 전자 기기라는 게 저거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두드려서 뭐 뚜뚜뚜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는데 이거 하면은 하게 되면 이제 종이가 이제 딱 극제 파이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저것 때문에 저 태양 폭발 때문에 종이에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이 슈퍼블리어 같은 것이 또 일어날 것인가? 1859년에 일어난 슈퍼블리어는 그나마 그때는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었던 때니까 뭐 일어나도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저게 일어나면은
이건 이제 심각해진다. 보통 재난이 아니죠. 재난이 일어나는 큰 재난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별들하고 태양과 유사한 별들하고 이렇게 관측을 해서 이 슈퍼 분류가 정말 일어날 것인가를 한번 저희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일본의 그 시바타라는 분이 국제 천문연맹 회의 학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슈퍼 플레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캐릭턴 플레어보다가 한 1000배 정도 강할 거라는. 이놈은 보통 한 5000년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일어났다. 문제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봐서 지금 가능성이 있다는 이 현재 이 슈퍼 플레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인공위성이 다 지구상 위에 떠 있는 모든 인공위성이 지금 수천 개입니다. 이 인공위성들이 다 데미지를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그 비행기 승객이라든가 아니면은 심지어 그 비행사들까지 굉장히 심각한 방사능 피해를 입게 되는 겁니다. 4,000 밀리 SV라는 것이 보통 우리 엑스레이 한 장을 찍게 되면은 6밀리, 0.6밀리 SV가 나옵니다. 근데 저게 4,000밀리면은 엑스레이가 심장 4,000장 넘게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저렇게 지켜버리면은 여자분들은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존층이 파괴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통신이 문제가 일어나서 통신 두절이 일어날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글로벌 블랙아웃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그 핵탄이 터지면 주변에 이 전자기파 때문에 모든 전자 시스템이 다운돼 버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전지구적으로 모든 전기가 다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컴퓨터와 관련된 모든 정보 체계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은행, 주식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 다운돼 버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분출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일이 태양이 일어나는 폭발하면은 지역으로 살아가는 이거를 동안 이제 불타는 입자들이 지상에서 총 분출되어 우주 관측을 하게 공간으로 되겠죠. 퍼졌습니다. 사실 소호를 통해 분출된 입자들이 지구로 향하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소호의 관측자들이 이 분출을 처음으로 접하게 되었습니다. It's a big one. Yeah, it's a full 360-degree eruption. There's no doubt about that. Yeah, look at all that white. 사실 소호를 통해 분출된 입자들이 지구로 향하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거의 50억 톤 가량의 물질들이 우주 속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태양 폭풍은 위성이나 비행기에 문제를 일으키지만 시스템 방어에 대한 경고는 겨우 1시간 전에 내려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을 덮칠 태양 폭풍에 대한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통신위성이 타격을 받은 후 궤도를 잘 유지하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지구의 자기장을 벗어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제자리를 돕니다. 모든 접속이 끊어집니다. 보호장치가 없는 이 위성은 현재 태양 폭발에 직접 노출됩니다. 이 물질이 취약한 위성의 회로판에 충격을 가하여 위험할 정도의 과부하가 일어나
말 그대로 완전히 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바로 지구입니다. 태양 폭발은 무선 통신을 두절시켜 군대가 무방비 상태가 되도록 만듭니다. 높은 고도를 날고 있는 비행기는 방사능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승객들은 엑스레이 100장을 찍는 것과 맞먹는 양의 방사능에 노출됩니다. 조종실에서는 관제실과의 무선 접속이 끊기게 됩니다. 공중에 떠 있는 수천 대의 비행기들이 한꺼번에 심각한 위험에 빠집니다. 기상위성이 작동할 수 없어 태풍의 진로도 알 수 없게 됩니다. 대도시들은 태양 폭풍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을 것입니다. 예금 인출기가 고장나고 호출기가 먹통이 되죠. 장거리 시위의 전화는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장 끔찍한 일은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먹통이 돼버리는 일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우주 탐사를,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우주 탐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국제우주정거장에 코로나 그래프를 설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누리호 발사 직후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나온 말 중에 하나가 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우리 망원경을 설치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데 2017년부터 해서 원래는 2022년 내년에 올리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달에 저희들이 국제우주정거장에 망원경을 올려서 코로나 그 태양을 관측하는 데가 이런 프로젝트를 현재 수행 중이고 있습니다. 이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리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저 국제우주정거장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 근방에도 못 갑니다. 그래서 나사의 힘을 빌려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나사하고 같이 공동 연구를 해서 나사의 힘에 의해서 저 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올립니다. 올리는 이 코로나 그래프가 이제 이거고요. 국제우주정거장의 바깥 부분에 조그마하게 이렇게 올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아포피스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건 뭐냐 하면은 태양계에 보면은 이 태양이 있고 태양 주변에 이제 수금 지구가 있고 지구 바깥쪽에 화성이 들어오고 있죠. 화성하고 목성 사이에 이 소행성띠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돌덩어리들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소행성인데 이 소행성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것 중에서도 실제로 이 지구하고 화성하고 지구 사이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소행성들이 이 항상 원궤도만 도는 것이 아니라 타원궤도로 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원궤도로 돌아서 쭉 이런 식으로 이 지구 쪽으로 이렇게 들어왔다가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아포피스라는 소행성이 사실은 한 3년 전에만 해도 지구하고 충돌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크기가 얼마만 하면 380m입니다. 크기가. 380m면은 대충 한 축장 4개 정도 되는 크기죠. 돌멩이가. 이겁니다.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이 정도인데,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훨씬 큰 놈이 이제 지구에 충돌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궤도 계산이 잘못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정밀 궤도를 계산을 해보니까 지구 상층 쪽, 그 정지 궤도 위성 쪽으로 지나가게 되는. 그래서 정지 궤도 위성 주변에 이게 이제 정지 궤도인데 36,000km가 그 위로 이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돼서 저놈을 이제 우리가 저희 연구소에서 한번 따라가서 저놈의 궤적을 앞으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행성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관측을 하겠다 해서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저놈을 따라가면서 관측을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누리호는 700km까지 올라갔죠. 근데 저거는 이제 36,000km니까 사실은 도선입니다.
물론 이제 인공위성이 아주 고도 높거나 멀리 있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 공간에 가면 어차피 조금만 힘주면 쭉 가주니까요. 적당하게 이제 사실 우주가 아닌 지역, 지구하고의 경계는 100km입니다. 100km 이상 되면 거의 입자가 없는 희박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우주를 생각하는데 보통 한 300km, 400km만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는 잠깐만 힘을 주게 되면은 그다음 쭉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정지궤도 36,000km지 않습니까? 그럼 36,000km에 있는 정지궤도에 있는 인공위성들은 그냥 쭉 계속 돌아간다고요. 계속 돌아가다가 이게 이제 정지궤도 이놈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그 연료가 다 쓰게 되면은 이제 못 쓰게 되죠. 10년이나 뭐 15년 되면 못 쓰게 됩니다. 못 쓰게 되면은 국제법상 정지궤도에 있는 것은 치워줘야 됩니다. 치워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대충 한 300km 상공으로 올려보내요. 이 에너지를 이제 좀 발사를 좀 주게 되면은 조금만 주게 되면 300km 상공으로 올라가면 그럼 거기 듭니다. 그럼 이게 뭐 수백 년이고 계속 거기서 빙빙 돌게 돼 있어요. 우주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700km 올라가도 거기서 이제 쭉 가게 되면 방향만 잘 잡게 되면 천천히 돌아서 36,000km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잘 계산만 하면은 36,000km 가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은 순전히 우리 기술로 항우연하고 그다음에 ADD 기술하고 이렇게 여러 몇 군데 기술 합쳐서 가지고 이놈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행성 아포피스가 이제 2029년 4월 달에 지구 정지 궤도까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체로 한 2027년에서 27년에서 28년 사이에 이 발사를 하게 되면은 그 2029년 4월에 이걸 붙잡게 되고 여기 이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2028년 4월이라 해도 거의 1년 뒤에 여기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면서 가다가 여기에 76,000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한 700km까지만 쏴서 거기서 조금만 더 가게 되죠. 그래서 대충 27도에서 28.4도 사이로 발사를 하면 29년 초에 이제 땅 대비를 하게 되고요. 이게 이제 순수한 우리 기술로 간다는 게 이게 도전입니다. 사실 이 미국이나 뭐 일본 기술 빌리면 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큰 로켓으로 그냥 한꺼번에 당장 그 5분 만에 정지궤도까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 기술로 누리호가 됐으니까 이걸 한번 써보자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00km에서 36,000km로 우리가 점프하는 그런 도전을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L4라는 L4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태양에서 지구 사이에 중력 평형점이 있습니다. 이게 5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0만 킬로미터인데요. 여기에는 이미 미국이 다 점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에는 인공위성들이 다 가가 있습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은 저기에 가면은 에너지가 전혀 필요 없이 중력이 평형되어 있으니까요. 딱 당기는 힘이 똑같으니까 그냥 지구하고 똑같이 공전을 하게 됩니다. 에너지가 거의 안 들고요. 예를 들자면 소호라는 위성이 태양 관측하는 위성이 1990년 초에 발사. 30년 동안 아주 까다롭이 돌고 있었죠. 그만큼 편합니다. 그래서 저걸 이제 쓰는데 미국이 이미 L1과 L2는 다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어서 제가 6시까지는 마치려고 알람을 해놨는데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쓸게요. 한 1, 2분만. 그래서 L1하고 L2는 미국이 이미 쓰고 있고 L3는 쓰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태양 정반대편이니까 여기 뭘 해놔도 태양 때문에 통신이 안 됩니다. 통신이 거의 힘들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L4나 L5에 뭐를 갖다 놔야만 이게 통신이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야 L3도 쓸 수가 있게 되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L4에 갑니다. 왜냐하면 L5를 이미 영국과 나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조만간에 띄울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건 이제 L4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빨리 선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L4를 가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선 뭐냐면 미국이 화성 탐사를 하는데 화성하고 지구하고는 공전 속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만큼 가는 소리가 화성은 이만큼밖에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지구가 이쪽에 있고 화성이 이쪽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구하고 화성이 통신이 안 됩니다. 태양이 가려져 가지고. 이거는 통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L4나 L5가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그래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화성에 우리가 뭘 보내더라도 그 전에 L4나 L5가 점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L5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L4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느냐 하면은 태양이 폭발을 하면요. 태양도 잘 아시다시피 자전을 합니다. 태양이 한 달에 한 바퀴 돌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바퀴 도니까 이렇게 쾅 폭발을 해도 돌면서 폭발을 하니까 가는 물질 때문에, 가는 속도 때문에, 돌아가는 속도 때문에 물질이 휙 돌아갑니다. 똑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물질이, 죄송합니다. 태양이 이쪽으로 쾅 하고 폭발을 하면은 실제 이거는 지구 쪽으로 올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 보고 우리가 관측했을 때 태양이 내 쪽으로 오는 거를 관측했다. 그럼 나한테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나보다가 휙 돌아서 저쪽으로 가게 돼요. 그게 대충 어느 정도냐 하면은 L4가 있는 지점. 그러니까 태양이 L4를 보고 탕 폭발을 하면은 요 틀림없이 지구 쪽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L4에 위성을 갖다 놓고 태양을 관측하게 되면은 그래서 L4에서 봐서 나한테로 직격탄이 오고 있다가 이거 지구 쪽으로 온다. 금방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예보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L4 점령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들이 L4 프로젝트를 현재 하고 있는데 L4까지는 얼마나 걸리느냐. 이것도 대충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L4까지 거리가 지구하고 정상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까지 거리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래서 저희들이 1억 5천만 킬로미터에 우리의 위성을 갖다 놓겠다는 그런 야무진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 이제 그런 거요. 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